1929년 5월 뉴저지주 휴양도시 애틀랜틱 시티에 미국 전역의 조직 범죄자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스카페이스 알 카포네와 그의 스승 조니 토리오, 마피아 사상 최대 거물 럭키 루치아노, 그의 후계자 프랭크 코스텔로와 비토 제노베제, 암흑가의 아인슈타인 마이어렌스키와 라스베이거스의 창조자 벅시 시겔, 살인 주식회사의 루이스 부컬터, 알버트 아나스타샤, 이외에도 수많은 거물 마피아가 모습을 드러냈죠. 이들이 왜 모였을까요?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과열되고 있던 지하세계 다툼을 중재하고 조직범죄의 새로운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열린 회의였죠. 당장 공권력이 개입해 해산시켜도 이상하지 않을 모임이었지만 마피아들은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술과 오락을 즐겼고, 이어진 회의에서 미국 최초의 전국 조직범죄 협력체를 탄생시켰습니다. 이 거물들을 한데 모은 호스트는 에녹 럭키 존슨, 애틀랜틱 시티의 명사이자 정치인, 자선 사업가, 그리고 범죄 보스였습니다. 시장과 주지사 모두 럭키 존슨의 입김으로 선출되었고, 지역 경찰과 검사, 법원까지 그의 수하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의 왕 같은 존재였죠. 조직범죄나 미국 드라마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이 럭키 존슨은 HBO 시리즈 보드워크 엠파이어의 주인공으로 스티브 부세미가 열어난 럭키 톰슨의 실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물론 드라마에는 많은 허구가 더해졌지만 실제 럭키 존슨의 위세는 드라마 그 이상이었는데요. 오늘은 음지와 양지에 모두 걸친 권력자 에녹 럭키 존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883년 1월 20일, 에녹 럭키 존슨은 뉴저지주 애틀랜틱 카운티의 한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모두 지역의 오랜 가문 출신으로 농사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불확실하고 고된 농사일에서 벗어날 방법을 매일 고민하는 부부였죠. 아버지 스미스 존슨은 수레를 들어 옮길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장사였고, 1886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애틀랜틱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은 발전 중이던 휴양지로 체계가 잡히지 않은 곳이었기 때문에 보안관은 각종 벌금을 징수하며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뉴저지 주법에 따라 보안관은 연임이 불가능했지만 스미스 존슨은 보안관과 부보안관직을 번갈아 역임하면서 무려 20년 동안 애틀랜틱 카운티와 시티의 사법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스미스 존슨은 카운티 서기 루이스 스콧과 의원 존 가드너와 함께 지역을 지배하는 비공식 3두정의 일원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리더격인 인물이었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정치에 일찍 눈을 뜬 럭키 존슨은 지역 발전과 휴양지 경제를 위한다는 명분이라면 얼마든지 법을 악용하고 공금을 착복해도 괜찮다는 왜곡된 정치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1905년 장성한 럭키 존슨은 아버지의 도움으로 부보안관이 되었고, 1908년에는 애틀랜틱 카운티의 보안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뉴저지에서 가장 젊은 보안관이었죠. 아버지는 아들의 부보안관으로 남아 각종 부정부패 노하우를 전수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은퇴했습니다. 아버지와 3두정 동료들이 은퇴하자 애틀랜틱 시티의 지배자로 떠오른 인물은 코모도어라고 불리는 루이스 쿤리였습니다. 쿤리는 진짜 군인 출신이 아니라 요트클럽 회장으로 활동하며 준장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해요. 보드워크 엠파이어에도 럭키 톰슨의 전 보스인 준장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하죠. 그는 호텔 사업가였고, 그의 호텔은 스미스 존슨을 포함한 3두정의 권력자들이 자주 모임을 가졌던 장소였습니다. 정치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쿤리를 통해 3명의 권력자에게 요청을 전달할 수 있었죠. 3두정의 보좌관 역할을 하던 쿤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럭키 존슨도 어린 시절부터 쿤리와 가까이 지냈으며 그의 밑에서 일하면서 음지와 양지에 걸친 정치 역학을 배웠고, 아버지가 누리던 호사를 그대로 누렸습니다. 1909년 럭키 존슨은 애틀랜틱 시티 공화당 간사로 임명되었죠. 해변의 보드워크로 유명한 애틀랜틱 시티는 19세기 중반 의사 출신 조너선 피트너의 주도로 형성된 휴양지로 발전의 가능성이 큰 도시였습니다. 루이스 쿤리는 지역 발전에 진심인 사람이었으며 도시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심가였습니다. 더 크고 더 좋은 애틀랜틱 시티, 지어박지 말고 키워줘라 라는 슬로건은 그가 좋아했던 표현들입니다.
쿤리는 회사를 설립해 전화와 가스 요금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교통과 담수 시스템을 정비해 애틀랜틱 시티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명소인 보드워크 지구를 대대적으로 정비하며 관광 수익을 극대화했죠. 또한 자선활동에 힘썼으며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복지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이처럼 쿤리는 애틀랜틱 시티 발전에 크게 기여했지만 그 과정은 절대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각종 사업은 부풀려진 비용으로 쿤리의 회사와 계약이 체결되었고 도박장과 매운굴 운영자들은 쿤리에게 상납금을 지불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급여의 일부를 강제로 쿤리와 공화당 정치기구에 기부해야 했죠. 애틀랜틱 시티는 발전하는 만큼 온갖 범죄와 비리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모도어 쿤리의 전횡을 비판하는 행동은 도시에 대한 공격으로 여겨졌습니다. 주민들은 쿤리를 진정한 지도자로 여기며 아낌없는 지지를 보냈고 그를 들쑤시는 반대파와 개혁주의자들은 지역 정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애틀랜틱 시티는 북부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였습니다. 쿤리는 겨울철 일감이 없는 흑인들에게 음식, 의복, 의료비 등의 복지를 지원했고 선거철에 흑인 유권자들을 모아 한 명당 $2를 주고 공화당에 투표하도록 조종했습니다. 이런 힘을 가진 쿤리는 애틀랜틱 시티를 다스리는 데 만족하지 않고 뉴저지주 정치에도 관여하려 했습니다. 1910년 쿤리는 뉴저지 주지사 후보로 비비안 루이스라는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쿤리가 열심히 선거를 조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개혁적 성향 인사 우드로 윌슨이 당선되는데요. 윌슨은 개표 결과를 보고 공화당 비비안 루이스가 애틀랜틱 카운티에서 얻은 표가 등록된 유권자 수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주지사가 된 그는 최우선 과제로 애틀랜틱 시티의 부패 척결을 내세웠습니다. 곧 지역 정치 보스 코모도어 루이스 쿤리와 하수인 너키 존슨을 포함한 100명 이상의 사람이 선거 조작과 부패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혐의가 명백했던 쿤리는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됐지만 아버지로부터 배심원단을 조종하는 법을 배웠던 너키 존슨은 손쉽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존슨은 지역 발전을 방해하는 개혁주의자들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영웅이 되었고 금방 애틀랜틱 시티를 지배하는 공화당 정치기구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쿤리도 그를 후계자로 인정했죠. 넓고 긴 모래사장을 자랑하는 관광지 애틀랜틱 시티.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원하는 것은 술, 도박, 그리고 매춘부였습니다. 너키 존슨의 아버지와 쿤리 같은 역대 도시 권력자들은 이런 음지 산업을 허용하는 것이 도시가 발전하는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너키 존슨은 원래 금주주의자였지만 1912년 아내가 사망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보호비를 받는 대가로 주일에 술과 도박, 성매매를 허용했죠. 그는 전임자들보다 음지 사업에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업자들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많은 지지자가 존슨에게 선출직 출마를 권유했지만 그는 선거에 출마하는 일은 진짜 보스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 모든 출마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쿤리의 시절보다 더욱 발전한 애틀랜틱 시티는 주 정치에서 더 큰 영향력을 얻었으며 1916년 너키 존슨이 밀었던 후보 월터 엣지가 뉴저지 주지사로 당선되었습니다. 엣지는 존슨을 주 대법원 서기로 임명하면서 보답했죠. 존슨은 정치인, 언론인, 사업가 등 여러 직업을 가졌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직업은 애틀랜틱 카운티의 회계 재무관 역할이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당이득은 그의 손을 거쳤고 이는 다시 그에게 막대한 권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존슨은 전 보스 쿤리가 몰락한 이유를 적당히만 해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꼴을 당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돈을 끌어모았죠. 1910년대 후반 애틀랜틱 시티는 너키 존슨과 부패와 함께 전국적인 휴양지로 성장했습니다. 이때쯤 전 보스였던 루이스 쿤리가 돌아왔는데 그는 후임 너키 존슨과 때때로 충돌했지만 예전 권력을 되찾지 못하고 시의원으로 선출되는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1920년부터 1934년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임했는데 존슨은 쿤리를 모범공직자로 띄워주며 그를 효과적인 통치를 위한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1920년 전국적으로 금주법이 발효되면서 너키 존슨의 권력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나 이 금주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지만 애틀랜틱 시티에서는 특히나 유명무실한 법이었습니다.
지역 사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너키 존슨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닌 이상 밀주 단속을 전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애틀랜틱 시티는 여름 휴양지로 겨울철에는 종종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금주법 시기엔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있었던 덕분에 사계절 내내 훌륭한 관광지이자 컨벤션 개최지로 주목받았습니다. 너키 존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겐 위스키, 와인, 여자, 노래, 그리고 슬롯 머신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부정하지도 양해하지도 않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수익성이 없을 것이며 존재하지도 않겠죠.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그것들을 원한다는 증거입니다. 너키 존슨은 큰 키와 다부진 체격, 그리고 대머리지만 호감을 주는 외모로 유명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세련된 양복과 단축구멍에 꽂힌 빨간 카네이션은 그의 트레이드 마크였죠. 그의 화려한 삶은 파란 리무진과 너구리 모피 코트, 그리고 리츠 칼튼 호텔 9층 스위트룸으로 상징되는데요. 수많은 사람이 존슨에게 청탁하기 위해 이 스위트룸을 찾았고, 여기서 하루 종일 업무를 처리하는 그는 리츠의 차르 혹은 리츠의 재수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너키 존슨의 인기는 도시 발전에 기여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대함과 자비로 유명했는데 서민들도 그에게 청탁하거나 재정적 도움을 요청할 기회가 주어졌고, 도시복지의 상당 부분이 그의 자선활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뿌리는 돈은 그가 얻은 부당이익의 일부에 불과했죠. 내가 잘 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잘 살았다. 너키 존슨이 남긴 이 말은 그가 도시에서 차지한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설명해줍니다. 그에게 도움을 받은 이들은 애틀랜틱 시티 주민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뉴욕을 포함한 미국 동부 각지의 마피아들이 큰 신세를 졌죠. 작은 배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수로가 많고, 존슨이 사법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애틀랜틱 시티는 밀주를 들여오기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마피아들은 존슨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애틀랜틱 시티를 자주 찾았고,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 이후 동부 각지에선 금주법과 관련된 이권이 확대되면서 마피아 조직 간 격렬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결과적으로 사업의 악영향만을 초래했죠. 이런 상황에서 일부 마피아들은 무분별한 폭력을 잠재우고 더 큰 이익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의 전 보스이자 알카포네의 스승인 조니 토리오, 훗날 마피아 역사상 최대 거물로 이름을 남기게 될 럭키 루치아노, 구세대와 신세대를 대표하는 두 범죄자는 미국 각지의 조직범죄 거물들을 소집하는 회의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 장소로 선택된 곳이 바로 애틀랜틱 시티였죠. 마침 너키 존슨은 금주법이 끝난 후에도 도시의 관광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거대한 컨벤션 센터와 호텔을 지어둔 상태였습니다. 너키 존슨은 토리오와 루치아노의 요청에 따라 미국 최초의 조직범죄 정상회담인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1929년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된 이 회의는 유대인 마피아 마이어 랜스키의 신혼여행 파티를 빙자해 열렸으며, 너키 존슨의 동생 알프레드 존슨이 애틀랜틱 카운티의 보안관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고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의의 세부 사항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직 간 무분별한 전쟁 중단, 강화되는 연방정부의 압박에 대한 공동 대응, 금주법 폐지 이후 사업 다각화와 수익 극대화를 위한 협력 도모 등 다양한 안건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회의 초반 참석자들은 오랜 시간 적대했던 이들과 평화롭게 사업하자는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너키 존슨은 끊임없이 술과 음식, 매춘부를 공급하며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여기에 루치아노와 토리오 같은 핵심 인사들의 적극적인 설득이 더해졌고, 결국 참석자들은 과거를 덮어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 잔혹한 마피아들이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리며 함께 바닷가를 산책하는 진풍경도 펼쳐졌죠.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는 향후 수십 년간 미국 지하세계 구도를 결정지었고, 너키 존슨은 그 주역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회의 당시 알 카포네와 너키 존슨이 함께 보드워크를 걷는 모습을 담았다는 유명한 사진인데요. 사진에 어색한 부분이 있어 그 진위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만, 회의 개최 자체는 많은 관련자의 증언을 통해 사실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년 동안 도시의 절대 권력으로 군림해오던 너키 존슨은 사법제도의 분명한 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대파는 모두 거세되었고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했죠. 하지만 1930년대 들어서면서 그의 절대 권력에는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진 미국 국민들이 가장 먼저 포기한 것은 바로 휴가였습니다. 휴양지인 애틀랜틱 시티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애틀랜틱 시티를 방문할 이유는 더욱 줄어들었고 존슨과 그의 정치 조직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었죠. 존슨의 권력에 빈틈이 생기자 언론과 개혁주의자들은 도시의 부패한 밑바닥을 들쑤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신문왕으로 유명한 윌리엄 랜돌프 허스트는 자신의 신문에서 애틀랜틱 시티의 부패와 너키 존슨의 악행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원래 허스트는 금주법 시절 애틀랜틱 시티를 자주 방문해 즐기던 관광객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한 쇼걸에게 반해버렸는데 그녀가 너키 존슨과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앙심을 품은 허스트는 존슨의 부패를 대대적으로 폭로한 것이죠. 허스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프랭클린 루스벨트 행정부 관리들에게 로비를 벌여 연방정부가 애틀랜틱 시티의 부패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1936년 말, 비록 조금 늦었지만 국세청과 FBI 요원들은 애틀랜틱 시티 부패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너키 존슨은 오랜 경험을 통해 이런 조사에 대해 훤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절대 기록하지 않았고 부하들에게도 같은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 제때 소득세를 신고하며 어떠한 빌미조차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연방 조사 요원들이 지역 경찰과 검사들에게 되레 감시를 받기도 했죠. 요원들은 어렵게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지역 매춘업소에서 존슨에게 넘어간 수입의 양을 추정하기 위해 손님들이 사용한 수건의 수를 직접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너키의 제국은 방대했고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5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 끝에 존슨과 동료들에 대한 연방의 기소가 이루어졌죠. 수십 명의 증인이 위증을 했고 배심원 매수도 이루어졌지만 1941년 7월 너키 존슨은 도박 사업자로부터 받은 약 12만 5천 달러 소득에 대한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0년의 징역형과 2만 달러 벌금을 선고받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존슨은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했고 심지어 감옥에 가기 직전 자신보다 25살 어린 쇼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본격적으로 공경에 빠지기 전 자신의 권력을 이어갈 후임을 만들어뒀습니다. 프랭크 헵 팔리. 그는 너키 존슨에 의해 키워진 뉴저지 상원의원이었으며 존슨이 감옥에 간 이후 애틀랜틱 시티의 공화당 정치기구를 이어받았습니다. 30년 전 코모도어 쿤리가 존슨에게 물려주었을 때보다 팔리가 이어받은 권력 구조는 훨씬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팔리의 첫 번째 목표는 너키 존슨의 유산을 정치적 측면과 범죄적 측면으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너키 존슨의 집행자이자 오른팔이었던 지미 보이드를 범죄 부분의 감독자로 임명하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도시를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지미 보이드는 두 정권 사이의 다리가 된 인물로 보드워크 엠파이어에 등장하는 지미 다모디의 모델로 알려져 있죠. 1945년 8월 15일 너키 존슨은 4년간 수감 생활 끝에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는 2만 달러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파산을 선언하고 처가 소유의 집에서 살게 되었죠. 도시에서 너키의 인기는 여전했습니다. 그는 선거 때마다 후보로 추천받았지만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역 정치 만찬이나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항상 상석에 자리했죠. 여전히 흠잡을 데 없는 양복과 빨간 카네이션을 달고 다녔으며 후임자인 프랭크 팔리를 변함없이 지지했습니다. 팔리가 위기를 겪을 때면 너키는 자신을 강하게 지지하는 흑인 거주지를 찾아가 선거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애녹 너키 존슨은 지역 명사로 대접받으며 편안한 여생을 보냈고 1968년 12월 9일 85세 나이로 요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웃으면서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평화로운 최후는 드라마 보드워크 엠파이어 속 너키 톰슨과 가장 차이나는 부분이죠. 극의 재미를 위해 드라마 속 톰슨은 마피아들과 직접 충돌을 벌이고 살해 지시도 서슴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제 존슨은 그런 과격한 경쟁보다는 순전히 돈과 영향력으로 통치하는 보스였으며 모두가 친구로 지내고 싶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어떠한 살해 지시 의심도 받지 않았죠. 뭐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뉴욕타임스에선 너키 존슨의 통치를 벨벳 망치와도 같았다고 표현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력했다는 의미죠. 에녹 너키 존슨의 삶은 탐욕과 부패로 점철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그의 전성기는 애틀랜틱 시티에 있어서 영광에 날들이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뉴욕 할렘, 재즈의 선율이 거리를 메우고 수많은 흑인 예술가의 재능이 꽃피우던 곳. 인구가 급증하고 자본이 유입되면서 이곳에서는 범죄 문화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은행 같은 공식 금융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흑인 주민들의 돈은 자연스레 불법 복권 도박으로 흘러들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한 남자, 오늘의 주인공 도박왕 캐스퍼 홀스타인입니다. 할렘 조직범죄의 선구자이자 흑인 사회를 뒤흔든 막대한 자본의 주인, 그리고 흑인 민권운동의 숨은 후원자. 이번엔 캐스퍼 홀스타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캐스퍼 홀스타인은 1876년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 현재의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해당하는 세인트 크로이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덴마크 식민지 주둔군 장교였으며 아버지는 흑백 혼혈로 농장을 소유한 지주였습니다. 1848년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지만 아프리카계 주민들의 삶은 여전히 억압과 차별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봉기와 무력 진압으로 섬은 점차 황폐해졌죠. 1880년대 후반 홀스타인은 어머니와 함께 고향을 떠나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는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이 발발한 해에 미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4년 반 복무를 마친 후 뉴욕으로 돌아온 홀스타인은 호텔 벨보이와 도어맨으로 일하며 틈틈이 카지노 도박 시스템을 어깨너머로 배웠습니다. 그 뒤 월스트리트의 한 증권중개인 밑에서 심부름꾼으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홀스타인이 고용주에게 잘못된 주소를 제공받아 우편 심부름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는 인근의 모든 초인종을 하나하나 눌러가며 정확한 배달처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실함 덕분에 그는 증권사 수석 메신저로 승진했고 일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의 구조와 작동 방식에 익숙해졌습니다. 당시 가난한 뉴욕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법 숫자 복권 도박이 큰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15년 뉴욕의 숫자 도박 운영을 주도하던 피터 매튜스가 체포되면서 업계 전반에 커다란 공백이 생겼죠. 이 기회를 잡은 캐스퍼 홀스타인은 호텔과 증권사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복권 시스템을 개발해 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존의 매튜스가 운영하던 복권은 0에서 9까지 한 자리 숫자에 베팅한 뒤 운영자가 임의로 숫자 하나를 추첨하는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낮은 배당금과 조작 가능성 때문에 고객 유치에 한계가 있었죠. 홀스타인은 기존 시스템을 개선해 0부터 999까지의 세 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새로운 복권을 도입했습니다. 당첨번호는 복권업자가 조작할 수 없는 미국 세관 영수증이나 뉴욕 증권거래소의 일일 주식 거래량 같은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해졌습니다. 보다 공정해 보이는 방식 덕분에 많은 사람이 이 복권에 참여했죠. 당첨자에게는 600배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실제 당첨 확률은 1000분의 1이었기에 홀스타인은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금주법이 시작되면서 홀스타인의 불법 복권은 더욱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 할렘은 흑인 문화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었고 인종차별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흑인 사회는 자생적인 비즈니스를 발전시키고 있었죠. 정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었던 흑인 주민들의 돈은 홀스타인의 복권과 개인은행으로 흘러들었습니다. 숫자 도박은 쿠바와 플로리다 등지에서 먼저 유행하며 스페인어로 작은 공을 뜻하는 볼리타로 불렸습니다. 홀스타인은 이 사업으로 볼리타 킹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죠. 나이트클럽처럼 합법 사업에도 손을 뻗친 그는 전성기에 하루 최대 12,000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평균 임금의 무려 4,000배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홀스타인은 할렘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 3채와 롱아일랜드의 저택, 버지니아의 농지까지 소유하며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백인 부자들보다 더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링컨 세단을 타고 다녔으며 사교계에서도 유명 인사로 이름을 날렸죠.
독신이었던 그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뉴욕의 정치인들과 고향 버진 아일랜드의 지도자들을 자주 초대해 함께 식사를 즐기곤 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에도 술과 담배, 여자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홀스타인의 기반은 도박 범죄자였지만 당시 뉴욕타임스는 그를 할렘이 가장 사랑하는 자선 영웅으로 소개했습니다. 그는 불법 도박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흑인 커뮤니티의 발전에 사용했습니다. 공교육에서 소외된 흑인 학생들을 돕기 위해 사립학교와 교육기관에 기부하고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며 교육 후원에 힘썼습니다. 또한 예술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1920년대 할렘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흑인 문화 부흥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매년 홀스타인 글쓰기상을 제정해 흑인 문인들의 창작 의욕을 북돋웠죠. 그의 자선활동은 국제무대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라이베리아에 침례교 학교를 세우고 고향 버진 아일랜드를 위한 허리케인 구호 기금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전미 유색인 지위 향상협회 신문에 정기적으로 기사를 기고하며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흑인 린치 사건과 버진 아일랜드에서 미 해군 군정이 자행한 부당한 대우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1927년 버진 아일랜드 주민들이 미국 시민권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홀스타인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한 범죄 보스를 넘어 흑인사회 지도자로 자리 잡은 것이죠. 한편 할렘의 도박 사업이 크게 번창하면서 새로운 경쟁자들이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할렘의 여왕으로 불린 스테파니 샌클레어가 홀스타인의 대표적인 라이벌로 떠올랐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홀스타인은 폭력을 앞세우기보다는 흑인 커뮤니티에서 얻은 신망을 바탕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단단히 다졌습니다. 비록 할렘의 복권 도박은 불법이었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여겨졌습니다. 경찰도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사업은 비교적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었죠. 그러나 한 사건을 계기로 상황이 급변합니다. 1928년 캐스퍼 홀스타인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백인 남성 5명에게 납치되어 심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범인들은 몸값으로 $50,000를 요구했습니다. 홀스타인은 사흘 만에 석방되었고 일부 언론은 그가 막대한 몸값을 넘겨줬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홀스타인은 이를 부인하며 사업상 이유로 아무것도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남긴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사건의 배후로 할렘에 진출하려던 유대인 갱스터 더치 슐츠가 거론됐지만 결국 범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홀스타인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지만 $50,000라는 거액의 몸값이 그에게 책정됐다는 사실이 신문을 통해 뉴욕 전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백인 갱스터들과 부패한 공직자들은 그간 무시해왔던 할렘과 흑인 범죄자들이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932년 할렘의 흑인 도박 운영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던 변호사 딕시 데이비스는 복권 도박을 통합해 자신이 중앙관리자로 나서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그는 유대인 범죄검을 더치 슐츠를 집행자로 끌어들이는데요. 당시 금주법이 폐지되면서 많은 갱스터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슐츠는 잔혹하고 교활하기로 악명 높았습니다. 결국 데이비스는 순식간에 사업 주도권을 슐츠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슐츠는 경찰과 공무원들을 매수한 뒤 흑인 도박업자들을 협박, 폭행, 심지어 살해까지 하며 할렘의 지하 세계를 장악해 나갔습니다. 대다수 도박업자는 슐츠에게 굴복했지만 가장 큰 이권을 쥐고 있던 캐스퍼 홀스타인과 스테파니 샌클레어는 완강히 저항했습니다. 오랜 라이벌이었던 두 사람은 외부 세력에 맞서기 위해 동맹을 맺었죠. 샌클레어는 범피 존슨이라는 유능한 집행자를 앞세워 슐츠의 공격에 적극 대응했지만 홀스타인은 본래 폭력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고 정치인에 가까운 이미지를 지녔기에 무력 분쟁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할렘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자 경찰은 도박 범죄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홀스타인의 범죄 사실이 신문에 대서특필되면서 그는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됩니다. 결국 그는 도박 사업에서 손을 떼고 활동 범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할렘의 유력 지도자이자 흑인 민권 운동의 주역으로서 경찰의 감시에서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1935년 12월 홀스타인은 도박 운영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듬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됩니다.
홀스타인은 이미 도박 사업을 정리했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야망에 사로잡혀 폭주하던 더치 슐츠는 1935년 동료 마피아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 후 이탈리아 마피아와 손잡은 범피 존슨이 상관 스테파니 생클레어의 자리를 차지하며 할렘의 지하 세계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주 무대에서 밀려난 홀스타인은 체포 직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반노예, 반자유 상태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아니면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 모든 국민이 누리는 것과 똑같은 대우를 받길 원하며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부에 맞서서는 안 된다고 말하지만 맹세컨대 정부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항의를 수용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정부의 형태를 얻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항의할 것입니다. 출소 후 홀스타인은 완전히 은퇴해 할렘 지역사회의 유지로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자선과 기부활동에 헌신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봉사했죠. 1944년 4월 5일 홀스타인은 할렘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식에는 2,000명 이상의 조문객이 참석하여 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신문 부고란에 따르면 홀스타인은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말년에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홀스타인의 묘비에는 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죠. 캐스퍼 홀스타인의 삶은 20세기 초반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이 직면했던 복합적인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범죄자 혹은 도박왕이라는 비판에서는 벗어날 수 없지만 그의 이야기는 인종차별이 극심했던 시대에 흑인 커뮤니티의 경제적 자립과 민권운동의 초기 단계를 이해하는 데 몇몇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HBO 범죄 드라마 보드워크 엠파이어의 후반 시즌에서 제프리 라이트가 연기한 닥터 발렌틴 나르시스가 캐스퍼 홀스타인에게서 영감을 받은 캐릭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을 주도하는 지식인이지만 위험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더러운 조직 범죄를 벌이는 위선자로 묘사되었죠. 마피아 역사상 최대 거물 럭키 루치아노, 암흑가의 아인슈타인이라 불렸던 마이어 렌스키, 영화 대부의 모델 프랭크 코스텔로, 유흥도시 라스베가스의 창조자 벅시 시겔. 이들은 서로 절친한 친구이자 시대를 풍미했던 지하세계 리더들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같은 스승에게 범죄를 배웠다는 것이죠. 범죄계의 사마위가 따로 없는데요. 이 스승의 이름은 아놀드 로스스틴. 1919년 월드시리즈 조작을 주도했다고 알려진 거물 도박사이면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 브로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또한 광란의 금주법 시기에 인종, 민족, 지역을 초월한 거대 밀수 네트워크를 구축, 아직 원시적이었던 미국 범죄계를 현대화, 기업화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의 범죄 유산은 후임자들에게 계승되어 향후 수십 년간 미국 조직범죄의 방향성을 결정지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마피아, 갱스터들의 스승, 아놀드 로스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아놀드 로스스틴은 1882년 뉴욕의 유복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이브러임 로스스틴은 근면하고 정직한 사업가였어요. 형 해리는 보수적인 집안 분위기에 따라 유대교 랍비가 되었죠. 하지만 동생 아놀드는 어째서인지 조금 삐딱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는 두뇌 회전이 빠른 소년이었지만 학교 공부에는 좀처럼 흥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이었어요. 숫자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레 도박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게 되죠. 친구들과 내기 도박을 하며 거리에서 말썽을 부리던 아놀드는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어요. 결국 아버지와 트러블을 버티지 못하고 집을 나오게 됩니다. 아직 미성년자였던 로스스틴은 담배 세일즈맨으로 정치단체 태머니홀에서 운영하는 도박장과 당구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여기서 경마, 야구, 복싱, 선거까지 다양한 승부도박에 대해 나름대로 분석하고 돈을 걸어 판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태머니홀은 뉴욕시 민주당의 주요 정치기구로 이민자들에게 돈과 일자리 등 호의를 베풀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정치 활동을 벌이는 조직이었습니다. 경찰과 갱단을 하수인으로 부리면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뉴욕시를 좌지우지했죠. 이와 비슷한 정치기구는 당시 미국의 다른 지역과 공화당 내에도 존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도박판을 주도하는 아놀드 로스스틴은 이 태머니홀의 거물 티모시 설리번의 눈에 들게 됩니다.
티모시 설리번은 뉴욕주 의회 의원을 역임하며 부정선거와 온갖 범죄를 일삼던 인물이죠. 로스스틴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상류층 매너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도박장을 드나들며 뒷세계 사정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어요. 정치인과 갱단을 엮는 브로커였던 설리번에게 이쁨받을 수밖에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로스스틴은 설리번의 비호 아래 도박장에서 고리대금업을 벌였어요. 돈줄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많은 돈을 쓸어 담았죠. 그 돈은 다시 도박판으로 들어갔습니다. 로스스틴은 수많은 도박에 참여했지만 돈을 잃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도박 실력이 좋았던 이유도 있었지만 그가 결코 지는 싸움에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로스스틴은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움직이는지 연구했습니다. 호구들을 쉽게 찾아냈죠.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진 이후엔 내부 정보가 있거나 자신이 조작한 게임에만 돈을 걸었어요. 1909년엔 이름난 아마추어 당구 선수와 30시간 넘는 마라톤 당구 내기에서 승리해 미국 전역에 이름을 알렸죠. 같은 해 쇼걸 캐롤린 그린과 결혼해 호화로운 신혼생활을 보냈고 다음 해에는 뉴욕 맨하탄에 자기 소유 카지노를 설립했습니다. 경마 사업에도 투자를 했는데 로스스틴 주도하에 수많은 경마 경기가 조작되었죠. 그가 벌이는 사업은 합법과 불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성공했어요. 이런 성공에는 그가 가진 광범위한 정보망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로스스틴은 다소 어설픈 출처를 가진 정보에도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면 아낌없는 보상을 제공했죠. 거기에 정치검을 티모시 설리번의 비호가 더해지니 로스틴의 앞날에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당시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였습니다. 도로의 말들은 자동차로 대체되었고 엘리베이터의 발달로 고층 빌딩이 빽빽히 들어섰으며 화려한 네온 사인이 거리를 수놓았죠. 뉴욕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배후에서 정치를 조정하는 테머니올 역시 큰 수혜를 입었으나 아이러니하게도 도시가 광역화되면서 테머니올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자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1910년대 들어서 로스틴의 후원자이자 테머니올의 주요 리더였던 티모시 설리번은 신경 매독에 걸려 심각한 정신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 여파로 부패정하는 개혁 시장들이 등장했고 테머니올과 경찰, 갱단의 유착 관계를 문제 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테머니올의 힘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단지 숨길 일은 좀 숨기고 해라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뿐이었죠. 테머니올은 좀 더 치밀한 암흑가 중개자를 필요로 했습니다. 가장 적합한 인물이 바로 아놀드 로스스틴이었죠. 그는 좋은 머리로 변화된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했고 모두가 수긍하는 합리적 판단을 했습니다. 많은 풋내기 갱스터가 연주를 얻고 사업 종잣돈을 빌리기 위해 로스스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뉴욕 암흑가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자리잡게 되었죠. 도박사로서의 명성도 여전했어요. 아놀드 로스스틴은 1919년 월드시리즈 승부조작, 소위 블랙삭스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00년대 초 승부 도박업계에서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는 가장 큰 돈이 몰리는 무대였는데요. 도박업자들은 로비를 통해 원래 7차전까지 진행되던 월드시리즈를 9차전까지 늘리기도 했죠. 거기에 더해 유력하게 우승이 점쳐지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을 매수해 승부 조작을 꾀하는데요. 화이트삭스는 최고의 팀이었지만 구두쇠 구단주 때문에 선수들은 적은 연봉을 받았고 세탁비조차 지급되지 않아 말 그대로 더러운 블랙삭스를 신고 경기에 나서야 했죠. 헝그리 정신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했으나 구단주의 인센티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선수들의 불만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박사들이 건넨 승부조작 제안을 일부 선수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중간에 조작 보상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는 등 잡음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선수들의 고의 패배로 인해 상대인 신시내티가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승부조작을 확신해 조사와 재판이 이루어졌으나 물증이 없어 관련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아놀드 로스스틴도 소환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풀려났습니다. 팬들의 원성이심에 야구계는 연루된 선수 8명을 영구 제명했죠. 아놀드 로스스틴이 블랙삭스 스캔들을 주도했다고 널리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진상은 알기 힘듭니다. 치밀한 성격의 아놀드 로스스틴이 누구나 눈치챌 법한 이 허술한 판에 뛰어들 리가 없기 때문에 얼치기 도박사들이 가장 유명한 도박사 로스스틴의 이름을 팔아먹었다는 주장도 유력하게 제기되었죠.
어느 쪽이든 아놀드 로스스틴이 미국 도박계 최고 거물로 여겨지고 있었음은 분명합니다. 이외에도 아놀드 로스스틴은 여러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뉴욕시 정치, 금융, 범죄계 인맥을 동원해 쉽게 풀려날 수 있었죠. 그가 도박장을 급습한 경찰을 강도로 오인해 부상을 입혔을 때 오히려 피해자인 경찰 측에서 자신들이 신분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사과하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죠. 아놀드 로스스틴은 이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었는데요. 그의 최전성기는 아직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금주법이 시행되면서 로스스틴은 누구보다 빨리 밀수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길가에 쏟아지는 싸구려 밀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상류층에 고급주류를 공급하는 일이 큰 돈과 진짜 권력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했죠. 대서양 횡단 화물선을 통해 캐나다에 들어온 로스스틴의 고급 스카치 위스키는 오데오와 허드슨강을 건너 뉴욕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것을 팔기 위해 지금까지 모은 자금과 영향력을 이용 미국에서 가장 광범위한 밀수 네트워크를 구축했죠. 더 큰 이익을 위해 갱단 간 분쟁을 중재하고 서로 협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뉴욕의 마피아 라이벌 조 마세리아, 살바토레 마란자노, 시카고의 지배자 조니 토리오, 알 카포네까지 아놀드 로스스틴의 협력자였죠. 로스스틴은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술장수였지만 정작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로드웨이 한 레스토랑에서 우유와 함께 거리를 내려다보며 업무를 했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돈을 빌리고 갚기 위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로스스틴은 노사 분쟁에도 개입해 기업과 노조 양쪽 모두에게 막대한 금액의 중재금을 갈취했고 유럽과 아시아에 회사를 세워 마약 밀수에도 진출했습니다. 로스스틴이 공급하는 양이 엄청나 경쟁자들은 단가 경쟁에서 나가 떨어졌고 그가 뉴욕 최대 공급업자가 되었죠. 공식적으로 추산된 로스스틴의 재산만 현재 가치 2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당대 가장 부유한 갱스터였어요. 로스스틴은 거대한 조직을 직접 이끌진 않았지만 광대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젊고 유망한 갱스터들에게 활동 자금을 제공하여 자신의 영향하에 놓았습니다. 능력만 있다면 인종과 민족을 가리지 않고 함께 일했고 자신의 범죄 노하우도 제공했죠. 로스스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 뉴욕 지하 세계를 묘사하는 대중매체에는 그의 모습이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광란의 금주법 시대를 다룬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범죄 두목이자 개츠비의 후원자로 등장하는 마이어 울프심이 이 아놀드 로스스틴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죠. 로스틴의 제자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인물은 시칠리아인 찰스 루치아노였어요. 둘은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망이 넘쳤고 그 야망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협력할 수 있었죠. 시칠리아 마피아는 대개 타민족에게 배타적이지만 루치아노는 유대인 친구를 사귀고 스승을 모시는데 거리낌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루치아노는 로스스틴으로부터 사업 노하우와 지하세계 정치 역학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 루치아노는 상당히 감정적인 인물이었지만 로스스틴은 그 감정을 숨기는 법을 가르쳤죠. 심지어는 옷 입는 매너와 여자를 대하는 방법까지 전수해줬다고 해요. 1923년 루치아노는 위장한 연방요원에게 약을 팔다 체포되는데요. 감옥에 갇히지는 않았지만 상류층 고객과 동료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로스스틴은 루치아노에게 당시 인기를 끌고 있던 잭 댐프시의 복싱 경기 티켓, 그 중에서도 제일 비싼 좌석 200석을 구입해 고위 갱스터와 정치인들에게 선물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함께 쇼핑에 나서 제자에게 고급 정장을 입히고 손님들을 맞이하게 했죠. 이 전략은 잘 먹혀들었습니다. 루치아노는 이전의 명성을 되찾는 수준을 넘어 암흑가에서 가장 주목받는 루키가 되었죠. 훗날 스승 이상의 거물이 되는 루치아노는 로스스틴이 오래 살았다면 자신은 더 우아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라고 일찍 떠난 스승을 회상했죠. 그렇습니다. 로스스틴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1920년대 후반 금주법은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유명무실했지만요. 순진한 사람들은 이 법으로 미국 사회가 술의 해악에서 벗어나 폭력과 범죄가 줄어들리라고 기대했지만 미국 사회의 모습은 더 참담해졌습니다. 술은 어디서나 볼 수 있었고 갱스터들은 부자가 되었으며 경찰과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일은 일상이 되었어요. 아놀드 로스스틴도 전성기를 누리고 더 부자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갱스터들도 모두 부자가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과거에는 연줄을 얻고 돈을 빌리기 위해
로스스틴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지가 많아졌습니다. 1927년 로스스틴 아래서 노사 분쟁을 담당하는 하수인 제이콥 올겐이 살해되었는데 이는 로스스틴의 권위 변화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중 하나였죠. 자신이 키운 제자들, 후원해준 갱스터들이 은혜를 참 야무지게 갚기 시작한 거예요. 아놀드 로스스틴은 경쟁자가 많은 주류 사업보다 마약 사업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위험성은 훨씬 커졌죠. 신경 쓸 일이 많아지자 로스스틴의 판단력은 점차 흐려졌습니다. 쉽게 이기던 도박판에서도 돈을 잃기 시작했어요. 1928년 9월 로스스틴은 한 도박판에서 3일 동안 32만 달러를 잃었습니다. 그는 게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금액 정산을 계속 미뤘어요. 과감한 투자자였던 그가 여유 자금을 모두 굴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장 갚을 돈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스스틴의 생때 게임을 주최한 도박사 조지 맥메누스는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리고 2달 뒤 11월 4일 로스스틴은 맨하튼 파크 센트럴 호텔에서 사업 미팅을 하던 중 을문에 총탄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첫 번째 용의자로 지목된 인물은 도박 주최자 조지 맥메누스였어요.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바로 석방되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의 채권자였던 도박사 네이트 레이몬드도 돈을 못 받게 생겼는데 내가 범인이겠냐고 진술한 뒤 금방 풀려났죠. 병원으로 이송된 로스스틴은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경찰에 진술할 기회가 있었지만 범인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총격 이틀 뒤인 11월 6일 46세의 나이에 숨을 거두었죠. 당시 로스스틴이 1928년 미국 대선 예측 도박에서 허버트 후보에게 돈을 걸어 55만 달러를 벌어들일 예정이었는데 이 돈으로 도박빚을 갚으려 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선거일은 로스스틴이 사망한 11월 6일이었어요. 로스스틴이 범인을 밝힐 수 있었음에도 입을 다물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미스테리로 가득한데요. 단순히 그가 절대 밀고하지 않는다는 갱스터의 계율을 지켰다고도 말하지만 범인이 자신이 키운 애제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에 감싸줬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로스스틴 사후 뉴욕 지하 세계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개 속 국면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로스스틴의 제국은 무너졌지만 그가 남긴 유산들은 이후 미국 조직범죄의 방향성을 결정하게 되죠. 로스스틴의 범죄 네트워크는 후배 유대인 갱스터들과 시칠리아 마피아가 나눠 접수했고 가장 큰 돈을 벌어들이던 마약 사업은 찰스 루치아노의 수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세계와 정치가를 연결하는 역할 역시 루치아노 쪽 사람인 프랭크 코스텔로가 장악했죠. 루치아노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였지만 어쨌든 스승 아놀드 로스스틴의 유산을 발전시켜 이어갔어요. 결국 뉴욕 지하세계를 통합하고 민족과 혈통을 초월한 전국적인 범죄 네트워크를 구성해 마피아 역사상 최대 거물로 이름을 남기게 되었죠. 1920년대는 미국 갱스터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금주법 덕분에 조직범죄자들이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죠. 오늘 소개할 인물 웩시 고든은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갱스터였습니다. 그 유명한 이탈리아 마피아들보다도 한 수 위라고 평가받던 인물이죠. 하지만 지하 세계에서 지나치게 주목받는 것은 결코 미덕이 아닙니다. 고든은 그 빛나는 성공 덕분에 많은 이들의 견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알카포네처럼 세금 문제로 큰 위기에 부딪히게 되죠. 지금까지 다룬 대부분 거물 갱스터를 보면 수많은 잔혹범죄와 사회에 끼친 해악을 생각해서 결코 멋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닌 만큼 몰락의 순간에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거나 최소한 처절하게 저항하며 자기네들 이름값을 증명했다고는 말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웩시 고든의 결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가장 초라하고 추하게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연 뉴욕 최고의 거물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오늘은 역사상 가장 화려하면서도 초라했던 갱스터 웩시 고든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웩시 고든, 본명 어빙 웩슬러. 1888년 1월 19일 그는 뉴욕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서 폴란드계 유대인 이민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로어 이스트 사이드는 수많은 유대인 이민자가 몰려드는 곳이었죠. 수십만 명이 좁은 지역에 밀집해 살며 대부분 저임금 노동에 종사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일부는 부자가 되기 위해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로어 이스트사이드는 포주, 도둑, 소매치기, 사기꾼, 위조범 등 다양한 범죄자로 가득했습니다. 웩슬러의 아버지는 배달원으로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지만 자식들을 배불리 먹이고 교육시키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웩슬러가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집안은 더욱 어려워졌어요. 웩슬러는 자신과 가족의 불행이 모두 가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고,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손을 댔습니다. 특히 소매치기와 절도에서 엄청난 재능을 보였죠. 마치 손에 왁스를 바른 것처럼 능숙하게 지갑을 훔쳤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그를 웩시 고든이라고 불렀습니다. 고든이라는 이름은 그가 사용했던 여러 가명 중 하나에서 따왔습니다. 1905년 17살의 고든은 절도 혐의로 처음 체포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1912년 본격 조직범죄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는데요. 작지만 두껍고 근육질 체형을 가진 고든은 유대인 갱스터 벤자민 파인의 눈에 띄었고, 그의 밑에서 전문 노조갈치범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노동조합 파업을 억지로 선동하거나 잔혹하게 진압하면서 많은 이득을 챙겼죠. 1913년 웩시 고든은 유대교 랍비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밖에선 자비 없는 범죄자였지만 집에서는 자식들에게 범죄 사실을 숨기며 자상한 아버지로 행동했습니다. 1914년 고든이 속한 갱단은 노조갈치 주도권을 두고 경쟁 조직과 총격전을 벌이는데요. 갱단원 중 사망자는 없었지만 지나가던 무고한 공무원이 목숨을 잃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고든과 보스 파이는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으나 증거가 부족해 배심원단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1915년 7월 강도 혐의로 다시 체포된 고든은 싱싱교도소에서 2년 6개월 징역을 살았고, 출소 후 거리로 돌아와 프리랜서 노조갈치범으로 여러 갱단에 고용되어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1920년 1월 16일 그 유명한 금주법이 발효됩니다. 몇 달러에 불과했던 스카치 위스키 한 병이 순식간에 16달러까지 치솟자 갱스터들은 너도 나도 밀주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웩시 고든은 세인트루이스 출신 갱스터 맥스 그린버그와 손을 잡고 디트로이트를 거점으로 캐나다에서 위스키를 밀수하면서 짭짤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곧 더 큰 이익을 위해 5대5 수로를 이용해 대량으로 술을 운반하는 사업을 구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보트와 창고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 17만 5천 달러가 부족했습니다. 불법 사업에 이만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아놀드 로스스틴이 유일했습니다. 로스스틴은 자타공인 최고의 유대인 범죄자였습니다. 모든 뉴욕 마피아의 스승이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그는 초짜 갱스터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사업을 가르치며 자기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웩시 고든도 노조갈치를 벌이던 시절 그와 인연을 맺었죠. 로스스틴은 고든에게 흔쾌히 돈을 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사업은 로스스틴 본인이 지휘한다. 둘째, 캐나다가 아닌 영국에서 고급 위스키를 들여온다. 셋째, 디트로이트를 벗어나 뉴욕에서 판매한다. 자신이 뒤를 봐줄 테니 판을 제대로 키워보자는 계획이었죠. 로스스틴의 조건을 받아들인 고든과 그린버그는 바로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보트를 구입해 뉴저지와 뉴욕 앞바다에서 위스키를 싣고 해안으로 운반. 이를 창고에 보관한 후 트럭을 이용해 맨해튼의 레스토랑, 클럽, 불법 선술집에 판매했습니다. 고든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을 고용해 충성심 높은 밀수 조직을 구축했어요. 훗날 거물 마피아가 되는 찰스 루치아노, 마이어 랜스키 등도 로스스틴 휘하로 합류하면서 고든과 함께 밀수 루트를 개척했죠. 규모가 커지자 로스스틴은 사업 상당 부분을 고든에게 위임했습니다. 고든은 밀주뿐만 아니라 클럽, 도박, 마약 밀매로도 사업을 확장하며 1920년대 중반 뉴욕 대표 갱스터 중 한 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연수입은 무려 200만 달러에 달했죠. 고든은 멘토 로스스틴을 따라 호텔 스위트룸에 사무실을 두고 비싼 리무진을 타고 다니며 세련된 모자와 225달러에 달하는 고급 정장을 입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그는 25달러짜리 속옷을 입었다는데 100년 전인데도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팬티보다 몇 배는 비싸네요. 그러나 고든의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생활은 연방사법당국의 눈에 띄게 됩니다.
1925년 9월 연방 요원들이 고든의 사무실을 급습해 맥스 그린버그를 포함한 13명의 갱단원을 체포했습니다. 당시 고든은 호화 여객선을 타고 유럽을 여행 중이었는데 미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역시 체포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몫에 만족하지 못한 몇몇 동업자가 수사당국에 고든과 그린버그의 선적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죠. 하지만 이들은 법정에서 증언하기 직전에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경찰과 검시관은 이들의 죽음을 자살로 결론 내렸고 결국 고든과 그린버그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그 사건 이후 고든은 해상 밀수 사업이 더는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뉴저지 북부 허드슨 카운티에 주류 공장을 세워 직접 술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선 합법 저알코올 맥주를 생산했는데 공장 한편에선 몰래 진짜 맥주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맥주는 지하 파이프를 통해 근처 비밀 창고에 보내져 포장되었죠. 고든은 단속을 피하고자 뉴저지 각지의 밀수 단속관과 경찰에게 뇌물을 주었고 심지어는 저지시티 시장 프랭크 헤이그까지 매수했습니다. 당시 웩시 고든은 미국 동부에서 가장 거대한 밀주의권을 소유한 인물로 그 악명 높은 시칠리아 마피아도 이때는 그의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28년 고든의 강력한 후원자였던 아놀드 로스스틴이 사망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로스스틴 밑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며 안주하고 있던 고든은 이 시기에 기민하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반면 같은 로스스틴의 제자였던 시칠리아 출신 찰스 루치아노와 그의 유대인 동료 마이어 렌스키는 빠르게 로스스틴의 사업을 인수하며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고든은 이들의 성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채 불편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죠. 1929년 5월 전국 조직범죄자들이 모인 대규모 회의 애틀랜틱 시티 컨퍼런스에 웩시 고든도 주요 인물로 참석했지만 회의 주도권은 루치아노와 렌스키 세력에게 있었습니다. 1930년대로 접어들면서 금주법 폐지가 가까워지자 고든은 얼마 남지 않은 밀주 사업과 향후 막대한 수익이 기대되는 도박 사업을 두고 마이어 렌스키와 갈등을 빚기 시작하는데요. 이때까지는 세력 균형이 비등했지만 1931년 찰스 루치아노가 뉴욕 시칠리아 마피아 세계를 통합하고 최고 권력자로 떠오르면서 저울은 점차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루치아노와 렌스키는 마피아위원회, 전미범죄연합체를 통해 지하세계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했지만 웩시 고든은 이 통합에 반대하는 대표격 인물이었어요. 양측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기 또 다른 유대인 갱스터 더치 슐츠도 맥주 이권을 두고 고든에게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고든은 여러 전선에서 싸우면서도 절대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하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친구들이라 적들의 매수 시도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죠. 고든에게 진짜 문제가 된 것은 적들과 전쟁이 아니라 바로 세금이었습니다. 얼마 전 시카고에선 악명 높은 마피아 알 카포네가 소득세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고무된 국세청 요원들의 시선은 뉴욕에서 가장 화려한 생활을 누리던 갱스터 웩시 고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1933년 웩시 고든과 싸움에서 고전하던 마이어 렌스키와 찰스 루치아노는 고든의 탈세 혐의에 관련된 몇 가지 주요 정보를 특별검사 토마스 듀이에게 넘겼습니다. 갱스터들 사이에서는 적대관계일지라도 당국에 밀고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지만 이를 깨버렸다는 건 고든의 세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리고 루치아노와 렌스키가 지하세계에서 얼마나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었는지 양측면을 모두 보여주는 대목이죠. 듀이 검사와 그의 수사팀은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1000명 이상의 증인을 신문하고 200개의 은행 계좌를 검토, 10만 건 이상의 전화통화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고든이 연간 200만 달러를 벌면서도 단 8,125달러만 세금으로 납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죠. 고든은 듀이 검사가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변호사들이 알아서 해결해주리라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전쟁은 계속되며 고든의 스트레스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1933년 4월 웩시 고든은 동업자 맥스 그린버그와 맥스 하셸과 뉴저지주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곧 적들의 습격을 받았고 그린버그와 하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되는데요.
고든은 운 좋게도 총격이 벌어지기 직전에 자리를 떠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체로 찰스 루치아노가 통제하는 조직 살인 주식회사의 소행이라고 여겨지나 일부 사람은 고든이 동업자들을 제거해 꼬리를 자르려 했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적들과 사법당국에 모두 쫓기던 웩시 고든은 북뉴욕 캐치킬의 한 오두막에 숨어 지내다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1933년 12월 고든의 탈세 혐의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변호사는 고든의 사업이 지금은 사망한 그린버그와 하셸의 소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의 검사는 고든이 여러 사업에 직접 투자했다는 다양한 증거를 제시하며 일축했죠. 고든은 자신의 가난했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모든 범죄를 가족을 위해 벌였다는 말도 안 되는 감성팔이까지 했지만 배심원들은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단 51분 만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고든은 10년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그의 아내는 재판정이 떠나가라 울부짖었습니다. 웩시 고든은 그동안 자신의 범죄 활동과 가족의 삶을 완벽히 분리하려고 했으나 재판에서 오랜 범죄 경력이 드러나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의과대학 1학년에 재학 중이던 그의 아들은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구명운동을 벌이던 중 진눈깨비로 덮인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고든은 여러 차례 항소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감옥에서 세운 숙적들에 대한 암살 계획도 전부 실패하고 말았어요. 1940년 웩시 고든은 7년간 복역을 마치고 가석방되었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은 모두 그를 떠났고 그에게 아부하던 정치 인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연방정부에 150만 달러 이상 빚이 있었지만 그는 파산을 주장하며 이를 갚지 않으려고 했죠. 출소 직후 고든은 기자들에게 웩시 고든은 죽었다. 이제부터 세일즈맨 어빙 웩슬러로 살겠다 라며 범죄에서 손을 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고든이 비싼 호텔에 머무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되었고 그는 추적을 피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세일즈맨이 되긴 했는데 2차 세계대전 중 불법으로 설탕을 암시장에서 거래하다가 다시 체포되어 1년간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출소 후에는 암시장에서 쌓은 인맥을 통해 국제 막거래에 뛰어들게 되는데요. 고든은 여러 차례 대규모 거래를 성공시키며 다시 거물 갱스터로 복귀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적은 연방 막단속국에게 추적당하고 있었어요. 1951년 8월 2일 웩시 고든은 연방 막단속국 위장요원에게 헤로인을 팔려고 시도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고든은 요원에게 모든 재산을 넘길 테니 자신을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를 거절당하자 그는 흐느끼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오. 나는 늙었고 이미 끝났소. 이대로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오. 이런 쓰레기 같은 일로 잡혀갈 바엔 죽는 게 낫지. 내가 뛰쳐나갈 테니 뒤에서 나를 쏘시오. 이 모습이 어찌나 초라했는지 지켜보던 공범이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고든을 풀어달라고 부탁했지만 통할 리가 없었고 2명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이어진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고든의 범죄 인생을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46년 전 웩시 고든이 처음으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이래로 그의 범죄는 끝없이 추악해졌고 법에 대한 그의 경멸은 악성 종양처럼 사회의 존엄성과 질서를 약화시켰습니다. 고든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무슨 범죄든 저지를 수 있다는 점을 반복해서 증명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비열한 범죄는 당신의 사회에 대한 적대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 기생적이고 무법적인 삶은 여기서 마무리되어야만 하겠죠. 웩시 고든은 25년형을 선고받고 알카트라즈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이전부터 건강이 좋지 못했던 그는 1952년 6월 24일 의자에 앉아 의사와 대화를 나누던 중 심장마비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고든은 감형을 위해 다른 밀수범들의 범행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었습니다.